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입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는 어떤 책을 읽어볼까? 요즘 책 소개를 안 해가지고요. 반도체 초격차. 네, ASML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ASML 세계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이죠. 슈퍼을. TSMC, 엔비디아, 애플,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나지 않는 전쟁, 세계 유일무이 노광기술 ASML의 로드맵을 파헤치다 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추천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뭐였더라? 그래서 추천서를 보니까 최근 반도체 초격차의 지위를 잃어버린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기술 패권을 복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지에 관한 통찰과 전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박종훈 전 KBS 기자, 우리 박종훈 기자님도 쓰셨네요. ASML의 성공 사례는 기술 기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에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그 방향과 교훈을 제시한다. 그리고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도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ASML의 이야기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라는 큰 그림 속에 숨어있던 중요한 퍼즐을 찾았다. Welcome to ASML World 그 자체다 라고 했습니다. 메르님도 1%를 잃는 힘 저자 메르님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충실한 정보들이 가득하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작년에 반도체 무슨 대전략 그 책을 딸아이 졸업식 때 6월 달에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에서 그거 읽고 투자에 꽤 많은 도움이 됐었잖아요. 이 책도 앞에 쭉 보다가 이 책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ASML 같은 그런 슈퍼 을과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게 모든 그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업 다 포함해서 꿈 아닐까요? 그죠? 그러려면 틀림없이 이 회사가 그 기술력 말고 그 회사의 어떤 경영관리 철학이나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놓은 책 아닌가 싶고요. 누가 썼냐면요. 마르크 헤잉크, 네덜란드 일간지 NRC의 경제 분야 기자이자 기술 칼럼니스트로 10년 이상 ASML을 취재했으며 가장 첨예한 시기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을 보도해왔다.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그간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ASML의 내부를 직접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뼈아픈 실패의 순간에도 불가능할 것 같은 기술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혁신을 거듭해온 ASML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 펠트호번에서 출발해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으로 성장해온 ASML의 경영 전략과 기술 혁신의 비결이 속속들이 파헤쳐진다. 오늘날 반도체 초격차의 주위에 오르기까지 ASML의 가슴 뛰는 성장 스토리를 책왕권에 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는 이 책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만 이렇게 듣다 보면 지식이 이렇게 내 것으로 확 이렇게 단단하게 좀 쌓이는 느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꾸준히 좀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메모도 옆에 하면서 제가 책 읽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 했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정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책 한 권을 딱 읽고 나면 뭔가 그래도 빌딩에 기초공사가 딱 된 느낌이에요.
뼈대가 좀 만들어진 느낌. 그리고 여기저기서 신문 기사랑 유튜브에서 본 내용들이 정보를 얻었을 때 하나의 나만의 인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만의 소위 말해서 모자이크 티오리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 내용들을 딱 모아서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책을 최소한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야 되는데 신영증권의 그 김석균 센터장 그분은 3일에 한 권씩 정도 책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참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했는데 시간 나실 때는 책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책이 있을 때마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은 이 우리나라 중국산 후판 저가 공세에 칼든 정보, 이 반덤핑 과세, 요 얘기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 조선조가 이제 확 빠지다 보니까 걱정들 많으실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덤핑 관세 38%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뭔가 했더니 후판이네요. 후판. 두께 4.75mm 이상의 강판. 주로 선박 제조용, 건설용 철강제로 사용됩니다. 중국 철강업계의 덤핑 공세에 한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 아변 후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지관세,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번 결정은 예비조사에 따른 판정인데 무역위는 이후 진행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에서 38%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고요. 해당 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8%지만 중국산의 경우 한중 FTA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군요. 중국산 후판 수입량 추이입니다. 21년도에 32만 톤이었었는데요. 22년도에 64만 톤, 23년도에 112만 톤, 그리고 작년에 117만 톤, 거의 120만 톤 들어왔네요. 21년에는 또 이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 전에는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제품은 철강 판재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압력을 가해서 얇게 펼치는 아변 공정을 거친 것으로 두께가 4.75mm 이상, 폭이 600mm 이상인 두꺼운 철판입니다. 요걸 이제 후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선박, 건축, 중장비, 저장 탱크, 송유관 제조 등에 쓰이고 후판 매출이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하는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31일 해당 제품 제조사를 무역위에 제소했고요. 이들의 덤핑 공세로 피해가 크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실제 중국 업체들은 자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철강 수요가 크게 줄면서 과잉 생산한 제품을 덤핑으로 밀어내고 있고요. 중국산 후판의 가격이 한국산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해관 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 총 수출량은 1억 1천만 톤. 1억 1천만 톤으로 1년 전보다 22.7%나 증가했고요.
한국으로 향하는 물량도 크게 늘었는데 21년에 32만 톤이었던 이 중국산 후판의 국내 수입 물량이 작년에 118만 톤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출량, 총 생산량도 아니고 중국에서 총 수출량이 1억 1천만 톤인데 그 중에 110만 톤 해봐야 1%밖에 안 된다. 그죠? 1%. 와. 그 1%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줍니다. 당초 중국의 보복 관세 우려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 갈등으로까지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전 세계 각국은 중국산 덤핑 수출에 대응해서 무역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국의 중국산 무역조사 건수는 169건으로 2년 전 79건에 대비해서 2배가량 늘었고요.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사 개시 이후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고 전했고요. 한 통상 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서 교역량이 많은 한국과 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가 보복 관세 등 전면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또 이런 게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철강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중국 업체들이 수출량을 줄여서 국내 유입 물량이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 시장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상황으로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입증된 조치로 보인다며 환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중국산 후판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면서 당분간 무역위를 통한 반덤핑 제소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산 후판을 사용해 온 조선건설업계는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기사만 보고 그동안에 중국산 덤핑 이 물량을 가격이 뭐 20% 이상 저렴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후판 가격이 20% 이상 저렴하다 보니까 이 조선업에서는 조선사들은 이 중국산 싼 덤핑으로 들어오는 이 후판을 쓰면서 이익이 되게 좋아졌죠. 자, 그래서 조선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아마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방송에서도 좀 나오기는 한데, 자,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에다가 이 덤핑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러면 수입되는 저렴한 중국산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조선업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선주의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실태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 보세 공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세 공장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반덤핑 제소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세 공장 제도가 뭐냐면 수입 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서 원재료를 제조 및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보세 공장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게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다가 파는 게 아니라 수입해서 만든 그 제품을 다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내에 팔리게 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는 들어오는 관세에 대해서 면세 제도를 준다. 그런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는 외국인이나 우리가 해외 가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내고 산 제품을 나는 다시 중국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공항에서 그걸 갖다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 그죠? 보세공장 제도라는 게. 그래서 실제 조선업에 계신 분한테 이번 덤핑 관세에 대한 영향을 물어보니까 요 보세공장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관세 한 달 내에 발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그저께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프라이어리티 서밋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앞서 자동차 관세 25%를 4월 2일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차 반도체 관세가 이보다 더 빨리 발표될 수도 있다는 의미고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협상 시한조차 더 당겨진 셈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 약 50조 원이고 반도체는 한 106억 달러로 15조 3천억 정도였네요. 두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네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요 두 개만 해도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네요.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은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는 관세 수입이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관세 압박 카드가 대미 투자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네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유가 안정을 위해 방출했던 전략 비축률을 신속히 다시 채우겠다고 했고요. 트럼프는 이날 행사 후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안에서 취재진에게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또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조선은 한국 트럼프 러버콜의 HD 현대 대미 투자 검토.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때문에 조선이 타격받는 것보다는 지금 물들어오고 있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기대치보다 좀 빠르게 더 확장돼서 진행될까,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조선 1600조 시장 정조주 하나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네요. 이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인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등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인데 국내 조선사들은 이에 보조를 맞춰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미 수주를 시작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정비, 이 MRO 사업뿐 아니라 신규 함정 건조까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선박 정비, 미 해군 조선 및 선박 수리 강화 대담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입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HD 현대는 이날 대담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협력을 통해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날 대담에 참여한 김지훈 현대중공업 워싱턴 담당 책임 디렉터는 동맹국 조선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선박 건조와 MRO 부분에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조선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이며 미국 역량을 강화해서 다른 국가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김 책임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국 방산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지 투자 가능성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 투자를 검토하는 건 향후 열리게 될 미국 함정 건조 시장 때문인데 미 해군은 지난해 기준 295척인 군함을 2054년 390척으로 늘릴 계획인데 구매 비용만 1조 750억 달러 1562조에 달합니다. 네, 기사에서 여러 번 봤었는데 볼 때마다 이제 까먹으니까요. 네, 지난해 기준 295척인 군함을 2054년 54년이면 30년이다 그죠? 30년 동안 390척으로 늘릴 계획인데 요 비용이 한 1500조 된다는 거죠. 1600조 시장. 향후 30년간 16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열리는데 중국 제낄 거니까 중국 제끼고 여기서 절반만 가져와도 800조. 그죠? 절반만 우리가 가져와도 향후 30년 동안 800조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 함정 2척의 MRO 사업을 수주를 이미 했고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북미 지역에 전략적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HD 현대 역시 미 해군 함정 검조와 MRO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데 지난 6일 열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미국 MRO 사업 첫 입찰은 2월 중 진행되며 올해는 2-3건 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4개에서 5개 정도 도크 슬롯도 이미 배정해 놓은 상태라고 했네요. 여기 2월 중, 이 입찰이 2월 중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여기서 미국 MRO 또 뭔가를 수주했다. 요런 기사가 조만간에 또 나오겠다. 그죠? 한미조선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현재 미국은 번스-톨리프슨법에 의해서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미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법안이 발의돼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미국이 이 번스-톨리퍼슨법을 수정하려는 이유가 중국의 해양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고 이 목적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죠. 중국의 해양 굴기 견제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해군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죠. 지난해 기존 해군 함정 370척을 보유해가지고 미국을 훨씬 앞질러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 시설만으로 함선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의 힘을 빌려서 함정 건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는 이 번스-톨리퍼슨법이 수정돼서 국내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수주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함정 건조를 원칙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곳이 한화오션이군요. 현대도 계속 이렇게 태핑을 해볼 건데 이 서울대 교수님 얘기로 따르면 일단은
미국 와서 그래도 지어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화가 좀 수주를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한화가 야구 빼고 다 잘한다. 네. 야구도 오랫동안 그랬으면 그게 그룹의 지원, 투자, 그것도 투자에 딸려 있다라고 저도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를 과감한 투자를 해서 사오려면 그룹 자체가 좀 빵빵하게 잘 나가야 되는데, 야구 성적을 보면 그 그룹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요. 한화가 잘 나가니까 올해 한화 야구가 한국 시리즈 진출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런 게 많아요. 오사카에 있는 야구팀이 우승을 하면 일본 경제가 그해 경기가 좋아지는, 그 해인가 뭐 다음 해인가 경기가 좋아지는 뭐가 있다, 이런 통계 자료도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미래 불확실성에 좀 투자하는 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의별 이런 통계 자료, 상관관계 이런 거 다 봅니다. 예전에 95년도에 제가 모임을 2개 했었거든요. 여의도에서. 하나는 여의도 증권인 모임을 만들었고, 하나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 모임을 만들었었는데, 그 대학생 모임에서 한때 5천억까지 번 후배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의도 증권인 모임 아직 하고 있거든요. 아직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도 1,000억 버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개발해서 버신 분이 나왔었는데, 그 95년 그 모임에서 95, 96, 97년 그 모임을 하는 동안에 옛날에 뭐 정보 모임이라 해가지고요, 여의도에 한 1,0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모임에서 그때 제야에 계시던 분이었던가, 그분이 얼굴은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소속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분이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사건은 다 보름이나 아니면 금음 요 언저리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럴까, 본인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 사람의 몸에 한 7, 80%가 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의 인력에 사람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큰 사건은 보름이나 금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이 보름이나 금음 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들을 때는 그런 거는 뭐 이 책에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제가 유학 갔다 왔을 때 IMF를 겪으면서 유학 갔다 왔을 때 한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은 이 업계에 사라지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10년 지났을 때 그분이 몇백억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몇백억.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조금이라도 뭔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이터를 찾으려고 그분은 애를 썼던 거죠. 네,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옛날에 모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랜만에 3,000% 빠졌는데.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달러 대신 금 사재기 한다. 미국 국채 보유액 15년새 최저.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죠.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계속 국채 팔고 금을 샀습니다.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09년 이후 지금 가장 적고요.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대비해서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590억 달러, 약 1,100조 정도 아직 들고 있네요. 중국이. 1년 사이 근데 570억 달러 감소를 했고요. 한 80조 정도 줄였다 그죠? 5년 전에는 1조 한 700억 달러와 비교해보면 3,100억 달러나 쪼그라들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보유액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 달러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낮춘 것이 주요 원인이고, 미 재무부 관료 출신인 브래드 세스는 중국은 상당한 부가 지정학적 경쟁국인 미국 손바닥에 있다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그는 중국은 미국 국채의 일부를 벨기에 등 다른 나라에 분산 예치해서 보유량 감소가 과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네요.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가 분산 예치했을 수도 있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강도를 높이면 중국은 미국 국채 매각 카드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면 미국 국채각은 값이 폭락할 수도 있죠. 국채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금리가 급등하게 되니까요. 한편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판 돈으로 적극적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는데, 중국은 지난해 4분기 14.24톤 상당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고요.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매입 규모라고 합니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 내 금 보유량을 확대하는 것은 점차 격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보면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금 보유량을 늘린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막 금을 사는데, 금이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왜 우리는 금을 사지 않느냐라고 한국은행에다가 물어보면, 거기서는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미국 채권 중심으로 산다라고 돼 있는데, 그 금값이 오르면 그 이자 받던 거에 10년치, 15년치 한 방에 그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자보다도 더 높은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달러 의존도가 높게 미국채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IMF 겪었을 때처럼 양털깎이 언제든지 자금을 확 빼면서 흔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미리 예방적으로 미국채를 팔면서 금을 저렇게 계속 사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어느 기사 보니까 우리가 IMF 때 모았던 금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흑연 98%, 연구자서 99%, 핵심 소재 중국 의존 여전히 심각하다. 자, 관세 전쟁이 만약에 계속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때렸으니까 중국이 또 보복 조치하고 했을 때 우리가 취약한 걸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국 의존 수입품 중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지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첨단 산업 핵심 소재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히토류, 흑연 등 핵심 소재의 수입 다변화, 국산화 노력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핵심 소재 16개 품목의 지난해 수입국 분포를 분석해 보니까 9개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70%를 넘어섰고요. 특히 6개 품목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2023년 12월 정부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분류한
8대 분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만 해당 품목의 대표적인 HS 코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수입 중량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요 핵심 소재 중국 의존도 이 표 보면 되겠네요. 산업용, 차량용, 요소수. 요소수 이것도 한번 파동이 났었죠. 그죠? 요소수 제조용. 그래서 24년, 23년인데 23년도에 88.1 중량 기준 대중 수입 비중입니다. 그 파동이 한번 나니까 지금은 24년에 27%로 좀 낮아졌네요. 그 다음에 히토류 금속 여전히 80%, 히토류 영구자석 이게 전기차 모터 등 소재인데 와 99.3입니다. 인조 흑연 98.8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천연 흑연도 배터리 소재 이 다 흑연 이런 게 배터리의 음극재에 많이 들어가죠. 98 NCM 전구체 배터리 소재 94% 수산화 리튬 82.7 더 올라갔습니다. 네온에 들어가는 네온 반도체 노광 공정 소재에 들어가는 네온 75% 무수 불산 마그네슘 괴 마그네슘 괴는 99.4나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의존도가 높고 자 국내 업체들도 핵심 소재 다변화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락 마이닝과 손잡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흑연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인조 흑연을 국내에서 생산 중입니다. SK온도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화 리튬을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요.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현재 글로벌 다자 협력체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을 맡고 있네요. 우리가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다양한 국제 공급망 네트워크에 참여해 대비해야 한다면서 요소 다변화 사례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이달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금요일마다 중앙일보를 읽어볼 때마다 이 허지원 교수님의 마음상담소 칼럼이 뜨나 안 뜨나 맨날 보는데 셋째 주에 나오네요. 셋째 주 금요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허지원 교수님의 마음상담소 읽어드리고 나면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죠? 23년 기후위기를 지나치게 비관하던 벨기에의 한 30대 연구원이 인공지능 챗봇과 6주간 대화를 나누며 기후변화에 대한 극단적인 신념에 몰두하다 자살에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윤리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극히 감정적인 챗봇과의 논의 끝에 지구를 위해 자기 존재를 없애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결심했고 뭐예요? 부인과 두 아이를 남겨둔 채였다고 하네요. 야, 불운한 일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재난처럼 밀어닥치면 뇌는 생각하는 힘을 잃습니다. 초조감과 압박감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 어려워지고 특히 오랜 정서적 학대와 폭력적인 환경은 내 세계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무력해지고 답은 이미 부정적인 쪽으로 정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는 자기만 편해지려는 이기적인 결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자기만의 논리에 갇힌 이타적인 결정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는 아마 그게 진실일 것입니다. 벨기에 연구원의 죽음처럼요. 그러나 한 발 떨어져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결심은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경우 그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집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 디저트는 생각보다 맛이 없네요. 그렇다면 저희 식당은
폐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전개입니다. 그러겠네요. 감정적이며 지극히 틀린 결심, 비논리적이고 폭력적인 전개입니다. 내 삶에 통제감이 없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압도되고 노력하기를 포기합니다. 요게 좀 크죠. 내 삶에 통제감이 없다고 믿을 때. 후일 지각된 통제감 연구라 이름 붙여진 1969년 발표된 한 유명한 심리학 연구가 있는데,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퍼즐을 푸는 동안 혐오감을 줄 정도로 큰 소음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한 집단에는 언제든 이 소음을 멈출 수 있는 버튼을 쥐어주었고, 다른 집단은 그런 장치 없이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멈춤 버튼을 가진 집단은 퍼즐풀이를 5배가량 더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 점수도 좋았는데, 반면에 선택지가 없던 참여자들은 쉽게 수행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것인데, 정작 멈춤 버튼을 가진 참여자 중 그 누구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단지 내게 상황에 대한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각된 통제감만으로도 혐오적이고 그 불쾌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버텨내는 힘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내담자들에게 늘 플랜 B부터 플랜 Z까지 만들어 두라고 합니다. 그거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하는 데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좀 쉬어가면 되죠 뭐. 이렇게요. 마음 약해질까봐 플랜 B 없이 배수진을 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저 실험을 다시 떠올려 주세요. 어차피 수많은 멈춤 버튼들이 쥐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버튼들을 가장 마지막까지 누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 재미난 선택지를 구비해 두면 배짱이 생기고 상황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구비해 두면 배짱이 생기고 상황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혹하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알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나는 너나 이거 아니고도 또 선택지가 있거든 하고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진심으로 그 일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한 거리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애틋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상상 속의 선택지들을 곱씹으며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버티기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공을 들인 그 대상과 연이 닿아야 지금까지와 다른 길을 들어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동안 머릿속에 축적된 재미난 계획들이 나를 이끌게 두세요. 내 앞에서 문이 닫힌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간 쌓아둔 공덕이 있어 그 문이 닫힌 것이라 생각해 주세요. 나를 도우려는 힘이 내 어깨를 옆으로 부드럽게 밀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려는 중입니다. 그러니 마지 못한다는 듯 구비된 선택지들을 흔들어 보이며 새로운 길을 들어서세요. 혹시 지금 자신에게 어떤 선택지도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막다른 곳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면 어느새 비윤리적이고 감정적인 첩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리를 두고 바라보세요. 마음으로는 온갖 선택지를 구비해 두고는 짐짓 허세도 부리고 배짱도 좀 부리세요. 그리고 치지 말아요. 그 어떤 폭력에도. 우리 허재영 교수님이 아마 최근에 또 다른 연예인분들 자살 소식 이런 걸 보면서 그 영화 아저씨의 김세론 씨 기사를 보면서 저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웜의 신박에서 그 얘기를 다루기에는 좀 너무 내용이 무거워서 그걸 다루지 못했는데, 정말 그 여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신에서 얘기를 하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연예인에 대한 그 잣대가 너무 좀 가혹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그 외국의 그 연예인들 보면 뭐 별의별 짓 다 하고 또 잘 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예인들한테 어떤 도덕적인 그 기준의 잣대가 공인이니까, 예, 공인이기 때문에 더 높게 그 잣대를 갖다 대는 건 맞지만,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하고의 그 다툼이 있었던 걸로 우리나라 온 국민이 나서서 그 어린 선수에 대해서 마녀사냥하듯이 저는 그거 보면서도 좀 안타까웠거든요. 우리는 과연 20대 때 그 정도 그렇게 이강인 선수를 비난할 만큼 우리는 잘하고 살았었나? 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까운 그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 형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그렇게 동료 형들한테 아니면 언니들 뭐 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우리가 잘하고 살았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 팀에 있을 때 그 막 불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같은 팀 선수들한테도 이 불링 당하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 나름대로는 깡이 생겼겠죠. 김민재 선수처럼 뭐 키 190에 이런 덩치도 아니잖아요. 그 깡으로 이제 버티다가 그런 국대에서 어떤 큰 시합을 앞두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제 좀 약간 히스테리컬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다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강인 선수를 매도하는 걸 보면서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시면 뭐 불교나 그 기독교나 아니면 캐톨릭이나 뭐 다 보면 그 자비와 사랑에 있어서 저는 그거도 자비와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에 대해서도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너 때문에 기분 나빴어. 나는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너는 이렇게 안 쓰잖아. 그거는 거래라고 했잖아요. 거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줘. 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부처님, 예수님 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보면 네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네가 어떻게, 우리 사회 잣대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깝깝하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우리 허재원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낙천적인 이유가 뭐 하다가 안 되면, 저는 어떤 제가 생각까지 하냐면요, 저희 회사 차리고 뭐 이러 하다가 안 되면 뭐 잘 안 돼가지고 망했다, 뭐 그러면 물론 우리 직원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고객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생각하거든요. 최악의 경우 저는 택시기사 아니면 경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택시기사나 경비원, 택시기사보다는, 택시기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좋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니까, 저처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좋고,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대학교 앞에 가서 외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숙집 할 생각도 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하숙 학생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뒤에 찾아와서 제가 여기서 공부할 동안 밥 잘 챙겨주고 공항이다 어디 이럴 때 참 많이 도와줬던 아저씨. 그렇게 기억이 되고, 정 안 되면 또 경비원 하면서, 경비원 하면 좀 책 볼 시간이 좀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한테,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나한테 지금 닥친 이 악재가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닐 거라고, 호재가 또 좋은 게 아니고, 그 세옹지마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한테 이런 불운이 지나고 보면 그게 결국은 나를 더 잘되게 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항상 좀 새옹지마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는 다른 사람들 많이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행복이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